삼국지 연희, 지은희, 나관중, 번역, 정소문, 출판, 전통문화연구회. 그 97번째 이야기, 후출사표. 위를 토벌하러 무후가 다시 표를 올리고 조짐 무찌르러 강유가 거짓 편지들이다. 촉한 건흥 6년 가을 9월이다. 위의 도독 조유는 동호의 육손에게 석정에서 크게 깨지고 수레와 말, 군수물자, 무기 등을 모두 빼앗겼다. 조유는 너무나 황공스러워 끓어오르는 우라와 근심을 못 이겨 알아눕더니 낙양에 도착하자 등창이 터져 죽었다. 위주 조회는 칙서를 내려 후하게 장사진해 주라고 했다. 사마이가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다. 여러 장수가 맞아들이며 물었다. 조도독의 패전은 원수와도 관계가 없지 않은데 무엇하러 서둘러 돌아오셨사옵니까? 사마이가 말했다. 내 짐작에 제갈량은 내가 진주를 알면 반드시 빈틈을 노리고 창안으로 쳐들어올 것이오. 만약 농서가 위태로우면 누가 구하겠어? 그래서 나는 돌아온 것뿐이오. 여러 사람은 모두 겁을 먹었다고 비웃으며 물러갔다. 한편 똥호는 촉으로 사자를 보내 국서를 전했다. 군사를 일으켜 위를 치라고 청하는 내용과 아울러 조유를 크게 무찌른 사실도 언급하고 있었다. 첫째는 자기들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것이었고 둘째는 우호관계를 다지자는 것이었다. 후주는 크게 기뻐했다. 이 편지를 가져다 제갈량에게 전하라고 사람을 한중으로 보냈다. 이때 제갈량은 군사도 강해지고 말도 힘이 넘쳤으며 군량과 말먹이도 풍족했고 소용되는 물자도 빠짐없이 완비되어 있었다. 바로 출사를 하려던 참에 이 편지를 받았다. 제갈량은 즉시 연회를 베풀고 여러 장수를 크게 모아 군사를 출동시켜 위를 칠 계책을 협의했다. 벼랑간 모진 바람이 동북쪽에서 세차게 불어오더니 마당에 있는 소나무 중동을 딱 꺾어놓고 지나갔다. 여러 사람이 모두 크게 놀랐다. 제갈량은 즉시 점을 쳐보고 말했다. 이 바람은 대장 한 사람을 잃는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소. 여러 장수는 믿지 않았다. 한창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진남장군 조은의 맏아들 조통과 둘째 아들 조광이 찾아왔다는 전갈이 왔다. 제갈량은 크게 놀라 술잔을 땅에 던지며 말했다. 자령이 같구나. 두 아들이 들어와 절하며 뵙고 울면서 말했다. 저희 아버님께서 어젯밤 삼경 병세가 위중해지시더니 돌아가셨사옵니다. 제갈량은 발을 구르며 울다가 말했다. 자령이 죽다니 나라는 한 기둥을 잃었고 나는 한쪽 팔을 잃었구나. 여러 장수도 눈물을 뿌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제갈량은 두 아들에게 성도로 들어가 임금을 뵙고 상고를 아뢰라고 했다. 후주는 조은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내어 크게 울면서 말했다. 짐이 옛날 어렸을 적에 자령이 아니었으면 혼란한 군중에서 죽었을 거요. 즉시 조서를 내려 대장군을 추중하고 시호를 순평우라 지어내렸으며 성도의 금병산 동쪽에 장사 지내고 사당을 세운 다음 사시에 재양을 드리라고 했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말했다. 상산에 범같은 장수 있었는데 지혜와 용기 관우, 장비와 비슷했네. 한수에서 공훈을 세웠고 당양에서 성명을 드날렸네. 2번이나 어린 주인 구했고 일념으로 선제에게 보답했네. 뜨거운 충성심 청사에 쓰였으니 응당 백세토록 그 이름 전해지리. 후주는 조은의 지난날 공을 생각하여 제사와 장사를 매우 후하게 지내도록 했다. 그리고 조통을 호분 중랑장에 봉하고 조광을 아문장으로 사마 아버지의 분묘를 지키게 했다. 두 사람은 사은하고 갔다. 갑자기 근신이 아뢰었다. 제갈승상이 군마의 분배를 끝내놓고 빠른 시일 내에 군사를 출동시켜 위를 치려하고 있사옵니다. 후주는 조정의 여러 신하에게 물었다. 많은 신하가 말했다. 가벼이 움직이면 아니 되옵니다. 후주는 망설이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문득 아뢰었다. 승상이 양의를 시켜 출사표를 가져왔사옵니다. 후주는 불러들였다. 양이는 표장을 올렸다. 후주는 어안 위에 펼쳐놓고 보았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선제께서는 한나라와 역적은 양립할 수 없고 왕업은 한쪽 구석에서 안정시킬 수 없다고 걱정하셨사옵니다. 그래서 신에게 역적을 치라고 부탁하셨나이다. 선제께서는 신의 능력을 밝게 가늠하셨고 강한 역적을 치기에는 신이 진실로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사옵니다. 그러나 역적을 치지 않으면 왕업 역시 망할 터이니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역적을 치는 것이 어찌 낫지 않겠사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에게 부탁하시고 의심하지 않으신 것이옵니다. 신은 명령을 받은 뒤에 잠자리에 들어도 편히 잠들 수가 없었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낄 여유가 없었사옵니다. 생각해보니
북쪽을 정벌하려면 우선 남쪽부터 평정해야 했사옵니다. 그래서 5월에 노수를 건너 불모의 땅으로 깊이 들어갔고 너무나 바빠 하루 걸러 밥을 한 번 먹었으니 신이 제 몸을 아끼지 않은 것은 아니옵니다. 다만 왕업을 구석진 촉도에 안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선제의 유지를 받들려는 것인데 의논하는 사람들은 좋은 계책이 아니라고 하옵니다. 지금 역적들은 마침 서쪽에서 지쳤는데 또 동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사옵니다. 병법에 필요할 때 공격하라 하였으니 지금이야말로 진격해야 할 때이옵니다. 삼각 그 일을 다음과 같이 아뢰옵니다. 고제께서는 일월처럼 밝으셨고 모신들 역시 시면처럼 슬기로웠으나 험한 일을 당하고 상해를 입는 등 위기를 넘기고 나서야 안정을 찾았사옵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고제만 못하시고 모신 역시 양평만 못하면서 좋은 계책으로 역적을 쳐부수고 천하를 평정하려 하니 이것이 신이 이해 못할 첫 번째 일이옵니다. 유효와 왕랑은 각각 주군을 차지하고 앉아 안위를 논하고 계책을 말하면서 걸핏하면 성인의 예를 인용하였으나 뱃속 가득 의심을 품고 가슴 가득 어려워하며 금년에도 싸우지 않고 명년에도 정벌하지 않다가 손책을 점점 강대하게 만들어 끝내 강동을 겸병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신이 이해 못할 두 번째 일이옵니다. 조조는 지략이 보통 사람보다 크게 뛰어나 그의 용병은 마치 소노와 같사옵니다. 그러나 남양에서 장수에게 공경을 겪고 오소에서 원수의 장수 순우경에게 험한 일을 당하고 기련에서 원상에게 위기를 맞고 여양에서 원담에게 핍박을 당하고 북산에서 오원에게 간신히 참패를 면하고 동관에서 마초에게 죽을 고비를 넘긴 뒤에야 한때나마 천하를 평정하였는데 하물며 신은 재주가 약한데도 위험한 일 없이 천하를 평정하기를 바라니 이것이 신이 이해 못할 세 번째 일이옵니다. 조조는 5번이나 창패를 공격했으나 함락하지 못했고 4번이나 소호를 넘으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이복을 등용하자 이복은 오히려 죽이려 했고 하우연에게 위임하자 하우연은 싸움에 지고 목숨을 잃었사옵니다. 선제께서 늘 능하다고 칭찬하신 조조도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신처럼 노둔한 사람이 어떻게 반드시 이길 수 있겠사옵니까? 그런데 반드시 이기기만 바라니 이것이 신이 이해 못할 네 번째 일이옵니다. 신은 한중으로 온 지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사옵니다. 그러나 조온, 양군, 마옥, 염지, 정립, 백수, 유압 등등등과 곡장, 둔장 70여 명, 돌장, 무전, 종수, 청강, 삼기에 무기의 병사 1천여 명을 이뤘사옵니다. 이들은 모두 수십 년 동안 사방에서 모아들인 정예들로 한 주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옵니다. 만약 다시 몇 년이 지난다면 3분의 2는 잃게 될 터이니 마땅히 무엇으로 역적을 도모하겠사옵니까? 이것이 신이 이해 못할 5번째 일이옵니다. 지금 백성들은 공궁하고 군사들은 필요하지만 역적을 토벌하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사옵니다. 그만둘 수 없는 일이라면 군사를 주둔시키는 일이나 군사를 출동시키는 일이 노력과 비용이 서로 엇비슷하니 일찌감치 도모하는 것이 나은데도 한 주의 땅을 가지고 역적과 지구전을 벌이려 하니 이것이 신이 이해 못할 6번째 일이옵니다. 대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일이옵니다. 옛날 선제께서 초에서 패전을 하셨는데 이때 조조는 손뼉을 치면서 천하는 이미 평정되었다고 했사옵니다. 그러나 그 뒤 선제께서는 동쪽으로 오와 손잡고 서쪽으로 파, 촉을 뺏었으며 군사를 일으켜 북쪽을 정벌하자 하우연이 목을 내놓아야 했사옵니다. 이것은 조조의 실책이고 한나라의 대업이 멀잖아 이루어지려는 것이었사옵니다. 그러나 그 뒤 오가 맹약을 위반하여 관우가 패전 끝에 목숨을 잃었고 자기에서 선주가 육손에게 패하여 차질까지 빚자 조비가 황제를 칭했으니 모든 일은 이처럼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옵니다. 신은 몸을 굽히고 있는 힘을 다하다가 죽은 다음에나 그만두겠지만 성공할지 실패할지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신의 지혜로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옵니다. 후주는 표를 보고 매우 기뻐하며 즉시 공명에게 출사하라고 칙서를 내렸다. 제갈량은 명령을 받자 30만 대군을 일으켰다. 위원을 총독 전군 선봉으로 사마 곧장 진창길 어기로 나가게 했다. 일찌감치 염탐꾼은 이러한 사실을 낙양에 보고했다. 사마이가 위주에게 아뢰었다. 조에는 문신과 무신을 크게 모아 상의했다. 대장군 조진이 반열에서 나와 아뢰었다. 신은 지난번 농서를 지키면서 공은 적고 죄는 커 황공하기 그지없어 싸웁니다. 이제 대군을 이끌고 가서 제갈량을 잡게 해주소서. 신은 근자에 대장 한 사람을 얻었는데 60근이나 되는 대도를 쓰고 천리를 가는 대완전말을 타며 양석의 철퇴궁을 당겨 쏘고 유성추 3개를 숨겨 갖고 있는데 백발백중으로 만부부당지형이 있사옵니다. 바로 농서 적도 사람 왕상으로 자는 차전이옵니다. 신은 이 사람을 보증 추천하오니 선봉으로 삼아 주소서. 조에는 크게 기뻐하며 왕상을 전상으로 불러보았다. 키는 9척의 얼굴은 검고 눈동자는 노랬으며 곰의 허리에 호랑이 등을 하고 있었다. 조에가 웃으면서 말했다.
짐이 이런 대장을 얻었으니 무엇을 걱정하겠소. 즉시 비단 점포와 황금 갑옷을 주고 호위 장군에 봉했으며 전부대 선봉으로 삼았다. 그리고 조진을 대도독으로 삼았다. 조진은 사은하고 조정을 나가 즉시 15만 정예병을 이끌고 갔다. 곽회, 장압의 군사와 합류하여 각 요충을 굳게 지켰다. 한편 촉병 전군의 척후는 진창까지 나왔다가 되돌아가 제갈량에게 보고했다. 진창 길 어귀에는 이미 성을 쌓고 확소라는 장수가 그 안에서 지키고 있사옵니다. 해제를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은 채 녹각을 두루 설치하는 등 엄중하게 경계하고 있나이다. 이 성을 버리고 태백령 조도를 따라 기산으로 나가는 편이 훨씬 낫겠사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진창에 정복 쪽에 가정이 있다. 이 성을 반드시 얻어야만 진군할 수 있다. 위원에게 군사를 이끌고 성 밑으로 가라고 했다. 위원은 사방으로 에워싸고 연일 공격했지만 무찌를 수가 없었다. 위원이 다시 제갈량에게 고했다. 성을 함락하기 어렵겠사옵니다. 제갈량은 크게 노해 위원을 목베어 죽이려 했다. 갑자기 장하에서 한 사람이 고했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지만 여러 해 동안 승상을 따라다니며 아무런 보답도 하지 못했나이다. 바라오니 진창성으로 들어가 학소가 항복해 오도록 달래게 해주소서. 화란장 화살한 게 필요치 않사옵니다. 여러 사람이 보니 바로 부곡 근상이었다. 제갈량이 말했다. 자네가 무슨 말로 달랠 것인가? 근상이 말했다. 학소는 저와 동양인 농서 사람이라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내왔나이다. 제가 저쪽으로 가서 이해를 들어 달랜다면 반드시 항복해 올 것이옵니다. 제갈량은 즉시 가라고 했다. 근상은 세차게 말을 몰아 곧장 성 밑으로 가서 외쳤다. 학백도 옛 친구 근상이 만나려 왔네. 성 위에 있던 사람이 듣고 학소에게 아뢰었다. 학소는 성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여 성 위에서 만났다. 학소가 물었다. 예 친구,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는가? 근상이 말했다. 나는 서촉 공명의 마카에서 군기를 도우며 상빈 대접을 받고 있네. 특별히 공을 만나보고 말을 전하라 하여 이렇게 찾아왔네. 학소는 퍼르르 얼굴빛을 바꾸며 말했다. 제갈량은 바로 우리나라의 원수일세. 나는 위를 섬기고 자네는 촉을 섬기니 각각 자기 주인을 섬기는 것일세. 옛날에는 형님 아우했지만 지금은 원수가 되었으니 자네는 다시 여러 말 할 필요 없네. 즉시 성을 떠나게. 근상이 다시 말을 하려 하자 학소는 어느덧 정루에서 나가버렸다. 위군은 급히 말을 타라고 재촉하여 성 밖으로 쫓아내었다. 근상이 돌아보았다. 학소는 호신목난간에 서 있었다. 근상은 고삐를 당겨 말을 멈추고 채찍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백도 현재 어째서 이렇게 박정하신가? 학소가 말했다. 위국의 법도를 형도 아시지 않는가? 나는 나라의 은혜를 입고 있으니 죽음으로 지킬 뿐이네. 형은 여러 말 할 것 없이 빨리 돌아가 제갈량에게 빨리 와서 성을 공격하라고 하게. 나는 거 만나네. 근상은 돌아와 제갈량을 뵙고 고했다. 학소는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먼저 거절하고 쫓아내었사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다시 한번 가서 이해를 설명하며 달래보도록 하게. 근상은 다시 성 밑으로 와서 학소를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다. 학소가 정루 위로 나왔다. 근상은 말고삐를 당겨 멈추고 목청을 도도 외쳤다. 백도 현재 나의 충고를 듣도록 하게. 자네는 외딴 성 하나를 의지하고 어떻게 수십만 대군을 막아내겠는가? 일찌감치 항복하지 않으면 후회해도 늦을 것일세. 더욱이 대안에 귀순하지 않고 역적 위나라를 섬기다니 어찌 그렇게 천명을 모르고 청탁을 분간하지 못하는가? 백도, 제발 잘 생각해 보시게. 학소는 크게 노에 활을 들고 화살을 먹여 근상을 가리키며 호통쳤다. 내가 할 말은 앞서 이미 다 했다. 너는 다시 여러 말 말고 속히 물러가라. 그래야 나도 너를 쏘지 않을 것이다. 근상은 돌아와 제갈량을 뵙고 학소가 하던 말과 행동을 자세히 전했다. 제갈량은 크게 노에 말했다. 하찮은 것이 너무나 무례하구나. 어찌 나에게 성을 공격할 만한 기구가 없다고 깔본단 말이냐. 즉시 토착민들을 불러 물었다. 진창성 안에는 인마가 얼마나 있소. 그곳 사람들이 말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대략 3,000명쯤 있사옵니다. 제갈량이 웃으면서 말했다. 이따위 작은 성이 어떻게 우리를 막아내겠느냐? 저들의 구원병이 오기 전에 신속히 무찌르도록 하라. 이리하여 군사들은 100채의 운제를 일으켜 세웠다. 한 채 당연함은 명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주위를 널빤지로 가려 화살 등을 막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군사들은 각각 짧은 사다리와 부드러운 밧줄을 가지고 있다가 북소리가 울리면 일제히 성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학소는
성 위에서 촉군들이 운제를 일으켜 세워 사방에서 다가들 준비를 하자 즉시 3,000명의 군사에게 명령했다. 각자 화전을 갖고 사방에 분산포진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운제가 성에 접근하거든 일제히 쏘아라. 제갈량은 성 안에 대비가 없을 것으로 여기고 운제를 대거 건조하여 삼군에 북치고 고함치며 진격하게 했다. 성 위에서 불화살이 일제히 날아들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그래서 운제는 모두 타버리고 운제 위에 있던 군사들은 많은 수가 타 죽었다. 성 위에서는 화살과 돌이 빗발치듯 쏟아졌다. 촉군은 모두 물러갔다. 제갈량이 크게 노해 말했다. 내가 내 운제를 태웠으니 나는 충차를 써서 무찌르겠다. 이리하여 그 밤으로 충차를 배치했다. 다음 날이다. 또다시 북치고 고함치며 사방으로 쳐들어갔다. 학소는 급히 명령을 내렸다. 큰 돌에 구멍을 뚫고 칙바로 단단히 잡아매라. 그리고 그것으로 충차를 내리치라. 돌에 맞은 충차는 모두 부서지고 말았다. 제갈량은 또다시 흙을 날라다 해자를 메우게 하는 한편 요아에게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밤에 삽과 괭이로 땅굴을 파고 성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학소는 또 성 안에 깊은 홀을 옆으로 파놓고 막았다. 이렇게 밤낮 싸웠으나 20여 일이 지나도록 무찌를 방법이 없었다. 제갈량은 속으로 애를 태우고 있었다. 문득 보고가 들어왔다. 동쪽에서 구원병이 도착했사옵니다. 깃발에는 위선봉대장 왕상이라고 커다랗게 쓰여 있사옵니다. 제갈량이 물었다. 누가 나가 맞겠는가? 위원이 말했다. 제가 가겠사옵나이다. 제갈량이 말했다. 자네는 선봉대장일세. 가벼이 나가서는 아니 될 것일세. 그리고 다시 물었다. 누가 나가 맞겠느냐? 비장 사홍이 대답하고 나왔다. 제갈량은 3,000명의 군사를 주어 보냈다. 제갈량은 또 물었다. 누가 또 가겠느냐? 비장 공기가 대답하고 나와 가겠다고 했다. 제갈량은 역시 3,000명의 군사를 주어 보냈다. 제갈량은 성 안에서 학소가 군사를 이끌고 돌격해 나올까봐 인마를 20리나 물려 영체를 세웠다. 사홍은 군사를 이끌고 전진해 갔다. 정통으로 왕상을 만나 맞붙어 싸웠다. 그러나 삼합을 버티지 못하고 왕상의 칼을 맞아 몸이 갈라져 죽었다. 촉군은 패하여 달아났다. 왕상이 그 뒤를 추격해왔다. 공기가 맞아 싸웠다. 그러나 겨우 삼합을 넘기고 역시 왕상의 칼에 목이 떨어졌다. 패잔병이 돌아와 제갈량에게 보고했다. 제갈량은 크게 놀라 황망히 요하와 왕평, 장이에게 나가 맞으라고 했다. 양쪽 군사는 마주 대하고 둥그렇게 진을 쳤다. 장이가 말을 타고 싸우러 나갔다. 왕평과 장이는 진들을 제압하고 있었다. 왕상은 말을 달려나와 장이와 몇참 맞붙어 싸웠으나 승부를 가르지 못했다. 왕상은 거짓 패한 체하고 달아났다. 장이가 뒤쫓아갔다. 왕평은 장이가 계략에 말려드는 것을 보고 황망히 소리쳤다. 뒤쫓지 마시오. 장이가 급히 말을 돌리려 할 때였다. 왕상의 유성추가 이미 날아와 바로 등을 때렸다. 장이는 안장에 엎드린 채 달아났다. 왕상이 말머리를 돌려 뒤쫓아왔다. 왕평과 요아가 맞고 장이를 구해 진으로 돌아왔다. 왕상은 군사를 휘몰아 한바탕 크게 돌진했다. 촉군은 죽고 다친 사람이 무척 많았다. 장이는 몇 차례 피를 토하더니 돌아와 제갈량을 뵙고 말했다. 왕상은 뛰어나게 용맹하여 당해낼 수가 없사옵니다. 지금 2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진창성 밖에 영차를 세우고 있는데 사방에 방어목책을 둘러치고 거듭성을 쌓았으며 해자와 창호를 깊이 파고 매우 엄중히 지키고 있사옵니다. 제갈량은 두 장수를 꺾인 데다 장애 또한 다친 것을 보고 즉시 강유를 불러 말했다. 진창 길 어기에 이 길로는 갈 수가 없겠네. 다른 무슨 방법이 없겠는가? 강유가 말했다. 진창성은 견고한 데다 학소가 매우 엄중하게 지키고 있고 또한 왕상이 돕고 있으니 실로 무찌를 수 없사옵니다. 대장 한 사람에게 산을 등지고 물 옆에 영체를 세우고 튼튼히 지키라고 한 다음 다시 한 장수에게 중요한 길목을 지키면서 가정 쪽에 공격을 막도록 하소서. 그런 다음 대군을 이끌고 가서 기산을 습격하며 제가 이렇게 계책을 쓰면 조진을 잡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제갈량은 그 말을 따랐다. 즉시 왕평과 이회에게 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가정 소로를 지키라 하고 위원에게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진창 어기를 지키라 했다. 그리고 마대를 선봉으로 삼고 관음과 장포를 앞뒤에 구웅사로 삼아 좁은 길을 따라 야곡을 나가 기산을 향해 진군했다.
한편 조지는 전번에는 사마에게 공로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낙구에 도착하자 곽해와 솔레를 나누어 배치하여 동쪽과 서쪽을 지키게 했고 또 진창길 어기가 위급하다는 보고를 받자 왕상에게 가서 구원하라고 보냈다. 조지는 왕상이 장수를 죽이고 공을 세웠다는 소식을 듣자 크게 기뻐했다. 즉시 중호군 대장 비유에게 전군을 권섭하게 하고 여러 장수를 총독하여 각자 중요한 길목을 지키게 했다. 갑자기 보고가 들어왔다. 산골짜기에서 염탐꾼을 잡아왔사옵니다. 조지는 그러다 장하에 꿀리라고 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소인은 염탐꾼이 아니옵니다. 기밀에 속한 일로 도둑을 패러 오다가 길목에 숨어있던 군사에게 잘못 잡혀왔사옵니다. 제발 좌우를 물려주소서. 조지는 즉시 좌우에게 일렀다. 그의 결박을 풀어주고 잠시 물러가 있도록 하라. 그 사람이 고했다. 저는 바로 강백약의 신복 부하이옵니다. 명령을 받고 밀서를 가지고 왔사옵니다. 조진이 말했다. 편지는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은 품속 깊숙이 간직했던 편지를 꺼내 올렸다. 조진이 열어보았다. 내용은 이러했다. 죄 많은 장수 강유는 100번 절하면서 조대도독 휘하에 편지를 올리옵니다. 저는 대를 이어 위에 녹을 먹어왔고 황송하게도 변방의 성을 지켜왔사옵니다만 두터운 은혜를 입어온 것을 생각하면 보답할 길이 없사옵니다. 얼마 전 제갈량의 계략에 속아 몸은 전해 속에 빠져 있사옵니다만 나라의 은혜를 어찌 하루인들 잊겠사옵니까? 지금 다행히 촉구는 서쪽으로 나가고 제갈량은 저를 의심하지 않고 있사옵니다. 도독께서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오시다가 만일 적을 만나거든 거지 패하여 달아나소서. 제가 뒤에 있다가 불을 질러 신호를 하고 우선 촉군의 군량과 말먹이를 태워버릴 터이니 즉시 대군을 되돌리어 덮치시면 제갈량을 잡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공을 세워 나라에 보답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지난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서이옵니다. 만약 이 편지를 보시거든 꼭 속히 분부를 내려주소서. 조지는 편지를 보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이것은 하늘이 나에게 성공을 내리시는 것이다. 즉시 온 사람에게 무거운 상을 주고 돌아가 보고하라며 기약한 날에 만나자고 했다. 조지는 비요를 불러 상의했다. 지금 강유가 밀서를 보내왔는데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다. 비요가 말했다. 제갈량은 꾀가 많고 강유는 지혜가 넓사옵니다. 혹시 제갈량이 시킨 것으로 속임수가 깔려있지 않을까 염려되옵니다. 조진이 말했다. 그는 원래 위나라 사람이다. 어쩔 수 없어서 촉에 항복한 것이다. 의심할 게 뭐 있겠느냐. 비요가 말했다. 도독께서는 가벼이 진격해서는 아니되옵니다. 본영을 지키고 계시도록 하소서. 제가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강유를 지원하겠나이다. 만일 성공한다면 그 공을 도독께 돌리고 만약 속임수가 있다면 제 스스로 감당하겠사옵니다. 조지는 크게 기뻐했다. 즉시 비요에게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곡을 향해 나가도록 했다. 비요는 이에서 삼정쯤 가서 군마를 둔치고 척후를 보내 적의 사황을 탐색하게 했다. 그날 신시쯤 척후는 돌아와 보고했다. 야곡길로 촉군이 오고 있사옵니다. 비요는 서둘러 진격하라고 재촉했다. 촉군은 미처 마주치기도 전에 먼저 물러갔다. 비요는 군사들에게 추격하라고 했다. 촉군은 또 몰려 나왔다. 막 마주 대하고 진을 치려 하자 촉군은 또 물러갔다. 이렇게 하기를 3차례나 반복하는 사이 시간은 흘러 다음날 신시가 되었다. 위군은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촉군이 공격해 올까봐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막 군사를 둔치고 밥을 지으려 할 때였다. 갑자기 사방에서 함성이 진동하고 북소리 피리소리가 일제히 울리며 촉군이 온 사냐를 뒤덮고 다가들었다. 문기가 열리면서 한 채의 4바퀴 수레가 불쑥 나타났다. 그 위에는 제갈량이 단정히 앉아 있었다. 부하를 시켜 말했다. 위군 주장은 나와서 대답하라. 비요가 말을 놓아 나갔다. 멀리 있는 제갈량을 보자 속으로 기뻐했다. 좌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만일 촉군이 덮쳐들거든 즉시 후퇴하라. 그러다가 산 뒤편에서 불길이 치솟거든 바로 되돌아서 반격하도록 하라. 자연히 지원해오는 군사가 있을 것이다. 분부를 마치자 말을 달려나가 외쳤다. 전번에 패한 장수가 어찌 감히 다시 왔느냐. 제갈량이 말했다. 너는 조진이나 불러다 대답하게 하라. 비요가 욕을 했다. 조도독은 바로 금지옥렵이시다. 어찌 반역자 놈을 만나시겠느냐? 제갈량은 크게 노에 우선을 들어 한번 흔들었다. 왼쪽에서는 마대, 오른쪽에서는 장의의 군사가 돌격해 나왔다.
위군은 즉시 퇴각했다. 30리도 채 안 가서였다. 바라보니 촉군의 배후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함성이 그치지 않았다. 비오는 신호불로만 알고 즉시 되돌아서 반격을 시작했다. 촉군은 일제히 물러갔다. 비오는 칼을 들고 앞장서서 함성이 일어나는 곳을 향해 곧장 추격해갔다. 거의 불길이 치솟는 곳에 다다랐을 때였다. 산골 후미진 길에서 북소리 피리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지고 함성이 지축을 흔들면서 두 무리의 군사가 쳐나왔다. 왼쪽에 있는 것은 관흥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장포였다. 산 위에서는 화살과 돌이 빗발치듯 쏟아져 내렸다. 위군은 크게 패했다. 비오는 계략에 말려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군사를 물려 산골짜기로 달아났다. 사람도 피곤하고 말들도 지쳐 있었다. 뒤에서는 관흥이 기운 넘치는 군사를 이끌고 뒤쫓아왔다. 위군은 저희들끼리 서로 밟고 밟히었고 벼랑으로 떨어져 죽는 사람이 얼마인지 알 수도 없었다. 비오는 목숨만 겨우 건져 달아났다. 산비탈 어귀에서 정면으로 한 무리의 건장한 군사들과 마주쳤다. 바로 강유였다. 비오는 크게 욕을 했다. 이 신에 없는 반역자 놈아. 내가 불행하게도 너의 관계에 잘못 빠져들었구나. 강유가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조진을 잡으려 했는데 내가 잘못 걸려들었다. 빨리 말해서 내려 항복이나 해라. 비오는 질풍처럼 말을 달려 길을 열고 산골짜기로 달아났다. 갑자기 골 어귀에서 불빛이 하늘을 찔렀다. 뒤에서는 또 추격병이 바투 쫓아왔다. 비오는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나머지 무리는 모두 항복했다. 제갈량은 밤을 도와 군사를 몰고 곧장 기산 앞으로 가서 영체를 세우고 군마를 거두어 주둔했다. 그리고 강유에게 무거운 상을 주었다. 강유가 말했다. 저는 조진을 죽이지 못한 것이 한스럽사옵니다. 제갈량 역시 말했다. 애석하게도 큰 계책을 작게 썼구나. 하편 조진은 비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후회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즉시 곽해와 촉군을 물리칠 계책을 협의했다. 이리하여 솔레와 신비는 밤을 도와 위주에게 표를 올려 아뢰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촉군이 또 기산으로 나왔사옵니다. 조진은 많은 군사를 잃고 장수를 꺾여 형세가 매우 위급하옵니다. 조에는 크게 놀랐다. 즉시 사마이를 대내로 불러들여 말했다. 조진은 많은 군사를 잃고 장수를 꺾였고 촉군은 다시 기산으로 나왔소. 경은 무슨 방책으로 촉군을 물리치겠소? 사마이가 말했다. 신은 제갈량을 물리칠 계책을 이미 세워 놓았사옵니다. 무의를 과시할 필요도 없사옵니다. 촉군은 제 풀에 도망칠 것이옵니다. 바로 이미 자단에게 이길 전술 없다는 걸 알고 오직 중달에 뛰어난 술책에 의지하려 하네. 이다. 그 계책은 어떤 것일까? 모시평량. 전출사표는 사군을 일깨우려는 것이었고 후출사표는 중론의 시비를 분명히 가리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론의 시비를 가리는 것 역시 사군을 일깨우려는 것이었다. 전출사표는 나라 안을 걱정하는 것이었고 후출사표는 나라 밖을 걱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라 밖을 걱정하는 것 역시 나라 안을 걱정하는 것이었다. 어째서인가? 가정을 잃고 마속을 죽인 이후 논자들은 촉에 만족해야지 위를 쳐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그러나 무후는 만약 위를 치지 않으면 촉에 안거할 수 없다. 우리가 위를 쳐 없애지 않으면 역적들이 반드시 우리를 쳐 없앨 것이다. 이것은 양립할 수 없는 형편이 있기 때문이지 변방에서 편히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다. 바로 변방에서 편히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나라와 역적이 양립할 수 없다면 같은 천지에서 해와 달을 함께 이고 살 수가 없다. 이미 의로서 결정했다면 분발해야 마땅하다. 역적들 역시 한나라와 양립할 수 없다면 묘판에 가라지 같고 조 속의 쭉정이 같으며 또한 형세로 헤아려 보아도 당연히 걱정되지 않겠는가. 양립할 수 없다는 한마디 말에서 요즘 사람들은 다만 한쪽 한나라만 보고 역적들 역시 한쪽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렇다면 표문 속이 걱정하셨다는 글자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는가? 그것은 후출사표를 읽었다 해도 아직 한자도 읽지 못한 것이다.
사람들은 무후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만 알고 무후의 이리석음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은 모른다. 무슨 일이 꼭 이루어진다든가 꼭 실패한다는 것을 예상하고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일이고, 무슨 일이 꼭 이루어진다든가 꼭 이롭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면서 역시 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 일이 반드시 실패한다든가 반드시 해롭다는 것을 예측하지도 못하면서 실행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으면서 우둔한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일이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해롭다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끝내 실행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우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선생은 초려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천하가 셋으로 나누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위를 쳐도 성공할 수 없고 출사를 하는 것이 이롭지 않다는 것을 선생은 익히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고 훤하게 예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예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은 어째서인가? 대개 지혜로우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노신의 책임을 다하고 계속하여 어리석으면서 우둔한 사람은 위로 유주의 의심을 막을 뿐이다.